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8월 1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응대, 대응, 리액션?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해야 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액션 반응인데요. 그 순간 또 단어를 요새 계속 까먹네요. 대응을 해야 하는. 네,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자, 뉴스 대응러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대정신의 신인규입니다. 네, 너무 날씨가 더운데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진짜 뭐 날씨가 정말 그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이 습도도 습해가지고 네. 굉장히 그 밖에 나가 있으면 이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제 이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금방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님의 화이팅을 들으면서 저희가 여름의 끝단을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믿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반국가 세력 곳곳에서 암약. 네,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이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오늘 시작한 데 따른 언급이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전쟁이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 즉 반국가 세력들을 동원을 해서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사이비 지식인들이 가짜 뉴스를 유통하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거부권 전국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년 3개월 재임 중에 21번째 거부권이 이제 행사가 된 건데요. 대통령실은 각각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또 포퓰리즘적인 복지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네, 꾹꾹까까님이 항상 팟캐스트로 듣다가 오늘은 시간이 맞아서 유튜브로 왔다라고 하시면서 인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는 반자유 세력, 반국가 세력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반지구 세력이라는 단어까지도 꺼내 주셨는데요. 대통령의 발언이 연일 거세지다 보니까 이런 식의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통 누구를 겨냥한 이야기다라고 보십니까? 근데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개념을 오해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유라는 개념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도 강조를 많이 했지만 제가 이해하는 자유와는 180도 다른 개념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뇌물이라는 것도 지금 뭐 엉뚱한 개념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고 이 외압이라는 것도 굉장히 엉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이비 지식인이다, 뭐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반대 진영을 갖다가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냉정하게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한다면은 사실은 논쟁이 필요 없는 일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반국가 세력이 판치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런 세력이 있으면 누군지를 밝히고 그 세력을 처단하면 될 일인데 처단은 하지 않고 반국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자들의 입을 막는 이런 식의 국론 분열적인 단어 사용은 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식의 말까지 나왔거든요. 이 말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그 주권자로서 권한을 위임한 대통령이 본인의 사적인 욕구를 위해서 권력을 쓰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지금은 비판과 여러 가지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고취시키고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들 사이에 싸움을 자꾸 이렇게 시키는 듯한 그러니까 국민 분열적인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쓰면서 나라를 계속 쪼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의 의무, 국가를 하나로 모으는 국민 통합의 책무를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이재명 당대표 연임. 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최종 85.4%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선거 역대 최고 득표율인데요. 이 당대표를 연임한 것도 2000년 김대중 총재 이후 처음입니다. 이 대표와 경쟁을 했던 김두관 후보의 득표율은 12.12%에 그쳤는데요. 사실 당대표 선거보다 관심을 끌었던 게 이 최고위원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 결과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원주 의원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요. 이 모두 친명계고 또 수도권에 이 지역구를 두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선거 막바지에 이재명 파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봉주 후보는 6위로 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를 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이재명 일극 체제를 굳혔다, 또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당에서도 비판이 있고 있는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의 민주주의 다양성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 안철수 의원은 개딸 홍익병을 통한 1인 전체주의 정당의 탄생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여당에서 나온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당선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멘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이견은 잠시 봉쇄하자. 윤석열 정권이 비정상이니까 다소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더라도 이 체제를 유지해서 윤석열 정권을 대항하자,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이 비정상적인 걸 전 인정하는 입장에서 상대가 예외라고 할 때 우리도 예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예외를 극복하겠다라는 논리는 더 보편적이거나 대중적인 지지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이 약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늘 경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실 결과는 정봉주 후보의 최고위원 탈락인데요. 예상은 좀 하셨나요? 근데 저는 사실 예상을 못했고요. 저는 그래도 정봉주 후보가 이제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좀 그동안 얻어놓은 표도 있고 해서 그래도 말석으로 꼴찌로라도 붙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정봉주 후보가 아예 탈락하는 이러한 현상까지 나왔는데요. 저는 정봉주 후보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 이건 상당히 당원 주권 내지는 집단 지성이 작동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당원들이 열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그동안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판을 짰던 것들이 통하지 않는 이제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보여줬고요. 동시에 저는 전현희 후보의 그 굉장히 그 선전도 저는 좀 양면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를 걸러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집단지성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만은 전현희 후보의 그 살인자 발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극적인 말이고 당내에서는 박수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은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조금 반감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당내 선거에서는 수직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도 사실 당원 참여의 힘과 동시에 또 어두운 면도 이거는 가지고 있다라는 전 양면적인 면을 동시에 보여줬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만난다라는 소식도 방금 전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5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린다라는 속보가 방금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신임 대표로 선출이 된 이후에 2년간 민주당을 끌게 되는데 이제 관건은 어쨌든 이제 꽉 막힌 거부권 전국과 여야 대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선 직후 소감을 발표하면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면서 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시사를 했고요. 한동훈 대표에게는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면서 이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대표가 회담 제안에 대해서 오늘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이 대화의 물꼬가 이제 트였는데요. 이 최상병 특검법 논의에 진척이 있을까가 가장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한 대표가 제보 공작까지 포함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주장한 것을 두고 조건을 달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오는 26일까지 한동훈 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또 역시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것은 지금까지 본인들의 입장과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결국 관건은 최상병 특검법인 것 같거든요.
있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우선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최혜병 특검은 간단한 특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되는 굉장히 막중한 어려운 수사 사안을 부여받는 특검인데 정의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타협을 해가지고 한 절반만 유죄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유죄면 유죄고 무죄면 무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어떤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가 가장 핵심이고 그 추천된 특검이 얼마만큼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느냐 이게 저는 성패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보면 3자 특검을 늘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식의 유화된 입장을 내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조건을 추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계속 특검을 방해하고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측과 협상과 타협을 통해 가지고 특검을 만든다? 그럼 누더기 맹탕 특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누더기 맹탕 특검을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최혜병 특검 관련된 사안은 딱 한 번만 특검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의지도 없는 한동훈 대표 측과 어줍지 않은 지점에서 타협을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정치권의 야함 내지는 국민들을 소위 말해 뒤통수 치는 이런 결과를 저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매우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관건이 8표이지 않습니까? 번번이 그 벽을 넘지 못해가지고 2번이나 거부권 행사가 당한 건데 그럼 좀 어떤 방법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야당 추천이라는 거는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 성공한 특검이 딱 2번 있는데요. 그 2번 다 야당이 추천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야당 추천 특검은 포기할 수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도 저는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렇다면 야당 추천 중에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방식으로 야당 추천 협의체를 통해서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 요 정도까지는 저는 양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냥 이것을 뭐 제3자 추천 방식이라는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또 쓸 거거든요. 수사 네. 대상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관건은 저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분열을 내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 추천 특검안의 타당성을 더 넓게 설명을 하고 이걸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의 힘을 저는 빌려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전략을 써야 되고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세 번째 뉴스도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최상병 외압 의혹은 정치 선동? 네, 그런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이런 말을 했죠.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최상병 순직과 관련한 이제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인사인데요. 이 02-800-7070 이 논란이 됐던 이 번호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의 이제 전화번호로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이 해병대 골프 모임 소속 구성원들의 대화 녹취에서 그 모든 배경에는 현 경호처장으로 있는 김용현이 있다라는 이제 대목에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에 김용현 후보자가 이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김 후보자는 최상병 사건은 안타깝다라면서도 이 사건하고 대통령 경호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다. 이것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야당이 사실상 정면 대결을 선언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장관부터 방첩사령관까지 충암고 출신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안보관과 관련해서도 확장 억제와 해구산에 기반을 두어야 하지만 북핵의 그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열려 있다면서 이 사실상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네, 최상병 사건은 정치 선동이고 그리고 충암고 의혹은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선은 김용현 경호처장은요.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도 차지철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간 적이 없어요. 물론 군인 출신들이 경호처장을 한 예는 있지만 역은 잘 성립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김용현 경호처장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것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전 무엇보다도 이분이 경호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굉장히 무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과잉 경호의 문제도 있지만은 김건희 여사 몰래카메라 같은 거 다 잡아내지도 못해가지고 물론 그것이 역설적으로 국민들 앞에 뇌물수수하는 장면이 드러난 면에서는 뭐 결과론적으로는 잘 됐다고 보지만은 결과적으로 경호처의 업무로만 놓고 보면 업무에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의 자리로 옮겨준다? 이거는 신상필벌이 완전히 무너진 거기 때문에 과거에 이종섭 장관을 갖다가 호주 대사 보내주는 것한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경찰에서 그 과실치사 부분이 다뤄지고 있고요. 공수처에서 수사 외압을 하고 있고요. 군사법원에서 항명죄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사법원의 문제는 국방부에서 담당하는 이 최혜병 사건의 한 축인 겁니다. 근데 김용현 후보자는 사실 이 수사 외압의 수사 대상자거든요. 근데 수사 대상자가 최혜병 사건의 한 축을 이루는 군사법원의 인사권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전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만에 하나 김용현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해서 군사법원의 인사를 만약에 입맛대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거기다가 군사법원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국방부 장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군사법원의 3명의 합의부가 재판을 하더라도 가운데에 있는 심판장의 역할은 일반 군인입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그 계급이 대령이기 때문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뇌부의 눈치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용현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에 보내는 이유는 이 군사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 아닌가라고 저는 좀 의심을 합니다. 네, 열심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김태효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네,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이죠. 네, 급기야 중일마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지난 16일 KBS와 인터뷰하면서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는데 이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면서 이 그러한 사과가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고 또 한일 간에 우리가 필요한 과거사 문제는 윤석열 정부도 적극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사실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과 사과를 했다. 이런 취지의 말은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이제 굴종 외교를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사실상 외교 안보의 실세로 불리는 국가안보실의 1차장 발언을 두고 이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교안보 실세로 불리는 김태호 차장의 발언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그 일본의 친화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는 거의 뭐 매국에 진입하는 단계의 외교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광복절 기념사를 3번이나 하면서 단 한 번도 원칙에 대해서 한일 관계 원칙에 대해서 내지는 주권과 영토와 역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그러니까 친일의 잔재를 오히려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상당한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태효 차장이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누가 돌보죠?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도 더 요구는 해야 되는 것이고 사과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 과거에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과와 다른 행동들을 지금도 계속한다면은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굴종적이다. 이 굴종을 넘어서서 이제 매국에 진입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을 하는데 이게 저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한 논란이 계속해서 김태호 차장이 중심에 있다 보니까 오늘의 제가 인물 망원경은 김태호 차장으로 픽을
했거든요. 예, 오늘 이제 망원경 또 들고 왔습니다. 오늘 또 멀리 보셔야 김태호 되죠. 차장 영상으로. 멀리서만 제가 네, 네. 잠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분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MB 정부에서는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이제 지냈던 이제 MB 정부에 인연이 있는 분이고, 이분의 부친이 또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대검의 중앙수사본부장, 아버지가 또 검사 고위직 출신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묘한 그 라포가 형성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이분이 이제 대북 강경파하고 이제 일본통인데요. 이제 10년 만에 MB 정부에 이어서 10년 만에 이제 공직에 복귀를 했고, 참 신기한 거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못했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안보실장은 7개월마다 다 교체가 돼가지고 벌써 4번째입니다.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 이번에 신원식 안보실장까지 4번째 바뀌었는데, 안보실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제1차장 김태호 차장은 안 바뀝니다. 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바뀌느냐? 결국 실세 아니냐? 그렇죠. 라는 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분이 과거에도 MB 정부 당시에 뭐 기밀 유출이라든지 뭐 국정원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사도 받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결국 사면까지 해주면서 이제 안보실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연도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는 같은 아파트, 아크로파인가요? 네, 같은 아파트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분이 뭐 지금은 조금 잊으셨겠지만은 그 CIA의 대통령실 도청 사건에 대해서도 뭐 악의를 갖고 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면서 선의에 기반한 도청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그런 장본인이기도 창조적이네요. 합니다. 네, 뜨거운 굉장히 아이스 창조적이죠. 아메리카노.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분의 외교관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너무나도 일본에게 대해서는 너그럽고 유화적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강경한 태도로 안보를 안보의 정책을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금 김태효 제1차장의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우려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2017년에 사이버 사령부 정치개입 행위 관련돼서 받았던 의혹은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는 사실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당시에 이제 기소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게 또 윤석열 검사와라는 그리고 인연이 또 사면해 준 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렇습니다. 예. 예, 참 여러모로 짚어볼 지점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월 19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코너 시작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